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다우는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11월 비농업부분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실업률 소폭 증가했습니다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통 산업군 위주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다우는 큰 힘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테슬라는 지난 금요일에도 강했습니다. 차기 행정부의 규제 완화 수에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면서 5% 넘게 상승했고요. 반면에 또 엔비디아는 또 3% 정도 하락하는 다소 엇갈리는 빅테크의 모습이었습니다. 11월 비농업 부문 미국의 신규 고용 전월보다 22만 7천 명 증가했지만 실업률도 4.2%로 전월 비 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다소 골디락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도 고백했다시피 요즘 미국 고용지표 해석이 어렵습니다. 12월 FMC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커져서 25p 인하 확률 80%대로 높아졌습니다. 네, 또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개인과 외국인 매도에 0.5% 하락했고요. 다행히도 이제 기관이 매수를 나타내면서 2,400선은 방어했습니다. 또 코스닥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매수를 했습니다만 개인의 매도가 굉장히 컸고요. 비상계엄 사태 후 혼란해진 전국 상황이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또 달러 환율도 1,420원까지 다다르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치인 테마주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달러도 여전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쎄 오늘은 또 개장 상황 어떨지 잠시 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변수에 취약한 국내 증시 오늘은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어수선한 국내 상황 속에서 급등하는 달러 환율과 이 환율이 또 경제에 미칠 파장과 주말에 있었던 이슈까지 긴급 점검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고용보고서도 양호하고 소비심리지수도 개선되면서 뉴욕 증시 투자 심리는 이상무입니다. 시장 흐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자 양자 컴퓨터나 우주개발, 비트코인 등 주요 테마주들에 대한 쏠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0.25% 상승, 나스닥은 0.81% 올랐고요. 다우지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0.28%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요. S&P는 올해 들어서 57번째, 나스닥은 36번째 신고가입니다. 3대 지수는 이미 사상 최고 수준 레벨에 도달했는데요. 주요 종목들도 보시면 M7 중에서는 아마존의 상승과 엔비디아 하락이 특징적입니다. 우선 엔비디아, 유럽에서 반독점 조사 착수 소식에 1.8%대 하락으로 마감한 반면 반대로 오른 주인공을 좀 살펴보면 아마존이죠. 애플이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아마존 AI 칩을 사용하겠다는 소식에 상승 가도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최근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 지원 프로그램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알파벳과 메타는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법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올랐는데요. 알파벳은 보시는 것처럼 1.25% 올랐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도 관련 소식으로 2.4%대 올랐고요. 테슬라는 FSD 업그레이드 등으로 강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비트코인 상승에 따른 기대 심리까지 반영하면서 무려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 이외에 브로드컴도 5% 이상 오르는 등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종목들 흐름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기다리던 고용보고서 먼저 정리를 해보면요. 11월 비농업 신규 고용 전월보다 22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20만 명 증가였는데 이를 훨씬 웃돌았고요. 11월 실업률 4.2%를 기록하면서 전월치인 4.1%를 상회했지만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습니다. 대체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허리케인과 파업으로 인한 둔화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결과를 두고 너무 뜨겁지도 또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와 관련이 적은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해서 이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더 강화됐는데요.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할 확률 85% 이상으로 오른 모습입니다. 고용지표 여파로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고 이 경기 자신감에 달러화는 강세 보였습니다. 10년물은 4.14%대, 2년물은 4.09%대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 12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베팅이 늘곤 있지만 주요 연준 인사들은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뛴다면 언제든 금리를 올릴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번 12월 FOMC 회의가 정말 중요한 기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연속 개선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12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가 74.0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1월 기대 인플레이션도 2.6%에서 2.9%로 상향되는 등 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10만 달러 다시 돌파한 비트코인도 보시죠.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부문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를 지냈던 데이비드 sak스가 지명됐다는 소식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또 갤럭시 디지털, 라이어 플랫폼 등 관련 종목군들도 강세 보인 것도 특징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수요 감소, 또 공급 증가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락했는데요. WTI 배럴당 67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는 12월 FOMC 전에 확인해야 할 주요 물가 지표들이 발표됐죠. 11월 CPI, PPI 대기하고 있고요. 유럽과 캐나다의 통화정책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타율이 좋은 톰리 펀드스트랩 대표는 이 이벤트들이 만약 소화된다면 투자자들이 크리스마스와 산타랠리 등에 실제로 투자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해당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또 어지러운 전국의 국내 증시에는 어떤 테마가 커플링 현상 보이는지 살펴보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1억 5천만 명) 미국인의 약 절반이 사용하고 있는 SNS 공용 틱톡이 자칫하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항소법원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이 현지 서비스를 중단토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한 건데요. 법원은 중국의 모기업 본사가 있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거론하며 틱톡 사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재항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미의회를 통과한 틱톡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법률대로라면 기각 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9일자로 미국에서 이용이 금지되는데요. 트럼프가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임기 당시 때만 해도 틱톡 금지를 지지했지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젊은 층을 끌어모으기 위해 틱톡을 구하겠다 돌아섰는데 차기 내각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를 비롯해 대중 강경파가 많아 약속대로 틱톡 구하기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가 인도 법인 IPO 절차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최근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인도 법인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약 석 달간의 심사를 거쳐 공모가와 공모일을 확정하고 최종 증권신고서를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 상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IPO는 신주 발행 없이 보유 지분의 15%를 매각하는 구주 매출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기업 가치는 약 130억 달러, 우리 돈 18조 원으로 평가되고 최대 2조 6천억 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년 전 인도 노이다의 첫 법인을 설립한 LG전자는 현지 판매 법인부터 R&D 센터를 구축하며 맞춤형 사업 구조를 갖췄습니다. 그 결과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국민 가전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요. 지난해 매출도 3조 3천억 원을 돌파하며 5년 만에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인도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등의 측면에서 막강한 내수 잠재력을 가진 인도가 새로운 기회이자 미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퀄컴과 헤어질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간 납품받았던 모뎀 대신 자체 개발한 칩을 아이폰에 심을 계획인데요. 내년 봄 첫 출시를 시작으로 3년 뒤 퀄컴의 기술을 뛰어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저사양 모델인 아이폰 SE에 시노페로 불리는 모뎀을 탑재하고 성능 개선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이르면 내년부터 저사양 아이패드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있고요. 2년 뒤 2세대 모뎀을 출시해 기술 격차를 더 줄이고 아이폰 18을 비롯한 고사양 제품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애플은 5년 전 10억 달러를 들여 인텔의 모뎀 사업부를 인수하는 등 자체 기술 개발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함께할 파트너로는 역시나 대만 TSMC가 생산을 맡기로 했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퀄컴은 전체 매출의 20%가 넘는 큰손 고객 애플을 놓치 위기에 놓였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 호황으로 퇴직연금 401k 가입자들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4,900만 개의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피델리티는 지난 3분기 기준 전체 연금 계좌의 평균 잔액이 1년 전보다 23% 증가한 13만 2,300달러, 우리 돈 1억 9천만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잔액이 100만 달러, 14억 원이 넘는 계좌 수도 50만 개에 육박합니다. 대부분이 은퇴 연령에 도달한 장년 노년층이지만 최근에는 일부 밀레니얼 세대도 목격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 증시 랠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 들어 나스닥은 34% 올랐고 S&P 500은 28%, 다우는 18% 각각 상승했는데요. 계속되는 불작에 401k 가입자들이 선택하는 투자 옵션 중에서도 주식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상승했던 업종 복귀해 보겠습니다. 계엄 사태 직격탄을 맞은 은행주가 소폭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밸류업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이 원장은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탄핵이나 정권 교체, 정치적 불안 상황과는 상관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도 밸류업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과하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을 줬는데요.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이어진 금융주의 주가 하락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기업 공시의 책임과 우리나라 증시의 국제 신뢰도 등을 고려하면 모든 것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카카오뱅크가 4.88%, 신한지주가 3.01% 올랐고요. 하나금융지주가 2.01%, 또 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각각 1.88%, 0.62% 올랐습니다. 계엄령에 우수수 떨어졌던 항공주도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증권가는 계엄령 후폭풍이 항공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현재를 매수 기회로 삼을 시점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하나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항공권을 취소하는 움직임은 거의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증권은 고환율에 따른 부담 역시 장기적이지 않을 전망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환율은 지난 4월에서 7월경에도 높았지만 여행 수요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고환율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 우려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전망의 항공주 중에서도 저가 항공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티웨이홀딩스가 6.04%, 티웨이 항공이 2.26% 올랐고요. 한진칼이 2.24%,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이 각각 0.88%, 0.78%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자 국내 2차 전지주도 들썩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존 머피가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이 높아졌다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종전 35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했는데요. 그는 테슬라의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 시연을 참관했다면서 이전 버전보다 인상적이고 훨씬 개선됐다면서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단계에 거의 도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차기 사업인 로보택시의 구체적인 정보가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공개됐는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 담당 엔지니어는 사이버캡이 테슬라의 모델3와 비교해서 약 절반 수준의 부품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이버캡 생산 비용이 모델3에 비해서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낙관론에 테슬라가 연일 강세를 보이자 국내 2차 전지 투자 심리도 덩달아 개선됐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성일하이텍이 2.89%,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2.61%, 2.23% 올랐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와 포스코피처엠이 모두 1%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양자 컴퓨팅 대장주 아이온큐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국내 양자 암호주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이온큐가 유럽 최초의 양자 컴퓨터를 스위스에 공급한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번 공급 계약은 아이온큐가 미국 내 지역에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용 양자 컴퓨터를 설치한 사례이며 스위스에서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초의 양자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양자 컴퓨터는 AQ36이라는 기록적인 알고리즘 큐비트 수를 달성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이온큐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 현지 시간 금요일장에서도 아이온큐가 미국 투자은행사로부터 매수 등급을 부여받은 후 5% 넘게 오르고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리게티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등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대폭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의 양자 암호주 움직임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상황 보면 한국 첨단 소재가 3.39%, 드림 시큐리티가 3.07% 올랐고요. 솔리드가 0.54%, LG U+가 0.36%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국정 혼란 속에 우리 금융시장 진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양대 지수는 또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2,400선이 붕괴될 정도로 변동성이 컸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이번 주 증시와 환율 모두 요동칠 것으로 보여 걱정입니다. 시장 복귀하면서 대비책 마련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는 0.56%, 코스닥은 1.43% 하락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양시장 무려 2,000개에 가까운 종목이 하락하면서 타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에 2,400선마저 내주는 등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2,400 사수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환율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원 10전 오르며 1,419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환율은 고점을 더 높였습니다.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1,423원 선까지 뛰었고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1,425원 50전이었습니다.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커진 만큼 오늘 문을 여는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늘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달러당 1,450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높아진 환율에 외국인 자금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2,8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도 5,816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그나마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이 8,256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급락을 막았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 보일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350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1,416억 원 사자세를 나타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개인은 1,74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기아가 상승했고 나머지 7개 종목은 내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2% 올랐는데 테슬라의 영향이 컸습니다. 테슬라가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역대 최고가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상황이라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나마 LG에너지솔루션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범용 디램 가격이 넉 달 새 36% 주저앉으면서 우리 반도체 업계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강세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대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모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그나마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시장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흐름 체크하셔야겠고요. 제약 바이오 쪽은 약했는데 전통 제약사들은 원료 의약품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이 악재로 작용합니다. 오늘 환율 상승에 따른 충격 얼마나 받을지도 확인하시죠. 시장에서 악재보다 더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큰 구간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과 12일에 미국의 11월 CPI와 PPI가 발표됩니다. 평소라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지금은 탄핵 정국인 만큼 관련된 이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재차 발의해서 오는 14일에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는 투자 심리 위축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화요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가 없다면 기존 안에서 7천억 원을 더 감액한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만큼 예산안 이슈까지 증시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나마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 시세를 내주면 좀 좋겠는데요. 오늘까지 미국에서 혈액학회가 개최되고 10일까지 이어집니다. 더불어서 오징어 게임 제작 발표회가 열리는데 제약 바이오와 콘텐츠 관련주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구조에 석유가스가 묻혀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이 오늘 새벽 부산 외항에 입항을 했는데요. 지난주 약했던 대왕고래 관련주 투심 회복할 수 있을지 확인하시죠. 오늘 한국거래소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KRX 반도체 TR 지수 등 신규 지수 3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힘없는 반도체주에 영향을 줄지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간 외 거래에서는 하만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 산하 전장 사업팀을 하만 협력팀으로 변경하면서 전장 사업을 하만 중심으로 일원화하자 관련주인 아남전자가 강했는데요. 하만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시고요. 전 거래일 정치 테마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요동쳤는데 오늘도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정치 테마주를 따라가는 건 위험하니까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 월요일인데요. 개장 초반에 다소 변동성 높은 장세가 연출될 수 있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제 올해도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되돌아보니까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은 올 연초 대비 43% 올랐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지난해에도 좋았고. 예. 그렇게 되면 22년도 낙폭을 이제 작년에 다 만회한 거고 뉴욕 증시 같은 그렇죠. 경우는 올해는 네. 다 수익 구간이었던 거죠. 예, 미국이 하다 보면 뭐 부러울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지금 뭐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를 갖다가 우리 국내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오늘 주초 거래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어떤 식으로 근데 워낙에 이
지금 전국 흐름이 뭐 불확실성을 또 드리고 있는 데다가 시시각각 또 이렇게 뉴스의 흐름이 막 달라지니까 그러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아직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우리 시장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당분간 토요일마다 또 계속해서 이슈가 좀 나올 네, 수밖에 그럴 없는 것 같죠. 상황이다 보니까 주말 지나고 시장이 또 어떻게 그 해소를 하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금융당국도 어떤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갖다가 또 어제 표명하기도 했는데 네. 당국의 역할도 한번 지켜볼 만한 시점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또 정 이사님하고도 또 우리 머니쇼에서도 만나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들 뭐 그래도 주초 거래다 보니까 한번 지난주 전체적으로 네네. 포함해서 한번 뉴욕 증시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네. 네. 그 조금 전에 두 분 멘트 하실 때 예. 저도 이렇게 귀에 딱 꽂혔던 게 네. 부럽다. 미국 네, 정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뭐 이제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새로운 경제 동력을 만들어 가게 되면서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좀 소외가 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어쨌든 미국 증시가 좋아 보이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많은 뭐 좋은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호재들도 만발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건 당연하지만 그 자금들을 막기 위한 어떤 국내적인 어떤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없다라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금투세 문제라든지 이런 작은 발목을 잡을 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호재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두들잡기 식으로 계속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봐집니다. 지난주 화요일 이후부터 아시겠지만 정태주 쪽으로 자금이 계속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 테마죠. 네네. 네. 그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번 주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분도 얘기하시지만은 정치 테마주는 말 그대로 테마주기 때문에 위험하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또 하면 안 되는데 또 보면 또 가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갈등이 이번 주도 계속해서 그런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 정태주라고 그래서 진짜 네?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정치 테마주. 예.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알았어요. 저희 방송에서는 되도록이면 풀어서 써주세요. 아, 예. 뉴욕 증시는 좋았잖아요. 네. 뭐 주말에 뭐 나온 지표도 그쵸? 있고 이제 고용 지표도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세세하게 체크해 볼까요? 뭐 뭘 해도 네.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아, 뉴욕 증시는요. 일단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만 아니었다라면은 네. 다우 지수도 상승으로 갈 수 있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그 종목이 이틀 연속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다우 지수만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함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일단은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22만 7천 건을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치에 상을 했지만 실업률 같은 경우는 4.2%로 올라갔습니다. 좋게 나온 부분도 있고 조금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어떤 상승이 이뤄졌고 그런 부분들이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의 어떤 상승세를 계속 이끄는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같은 경우도 0.6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참 이 부분이 국내 증시 쪽으로 와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스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 지금 증시 상황,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증시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까? 라는 그런 걱정도 약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12월 달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디커플링이 아닌 좀 커플링이 되게 되면서 국내 좀 수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M7이라고 그러죠. 그 속에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트럼프 정권 들어오게 되면서 뭐 단연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그 역할을 했다라면은
다시 테슬라가 좀 바톤을 이어받게 되면서 선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애널리스트 존 머피가 또 목표 주가를 $350에서 $400로 또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에 대한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런 테슬라가 강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서 뭐 드론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XAI와 관련된 AI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항공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2월 달 초에 강세를 보였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하루빨리 좀 순환매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쪽으로 좀 순환매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조금 이제 테마주가 아닌 그래도 섹터 쪽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나오는 소식이 이제 미 연준이 12월 달 FOMC에서 금리 25bp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 80%까지 네네. 높아진 상황인데 사실 앞서 소장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미국 고용 지표는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네. 뭐 일단 신규 취업자 수 증가만 놓고 봤을 때는 고용 시장 좀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업률은 또 소폭 증가했단 네네.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그 근거로 고용 시장 둔화를 들었단 말이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고용 시장 이렇게 좋으면 사실 금리 인하 명분이 좀 네네. 적어지는 거고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근데 두 분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시장이 항상 보고 싶은 건 좀 보지 않나요? 그건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네네. 예. 같은 현상에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식이 네.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정민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뭐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잘 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증시에서 실업률하고 경제활동 참가율만 본 것 같아요. 실업률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4.1%에서 4.2% 올라갔고 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게 되면은 62.5%이기 때문에 5월달 이후에 최저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거를 보고 아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서두에 좀 우스갯소리를 드렸지만 보고 싶은 건 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세적으로 어쨌든 고용 건수가 좀 우하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조금 더 나왔지만 실업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또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아마 감안을 해서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미국의 중심을 실어가는 게 아닌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9월달, 10월달 보다는 금리의 어떤 중요도가 좀 많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시장이 항상 어디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뭐 금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트럼프가 어쨌든 당선이 됐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줄 것인가 그리고 머스크가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좀 예. 하고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금리 쪽보다는 뭐 머스크, 트럼프 이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한 번만 더 드리면 우주의 기운이 테슬라의 머스크와 트럼프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네네. 된다. 특히 시장도 그러하다. 그게 그 현상이 아니 저 고용 지표도 있었지만 지난 주말에 미국의 미시간 대학 발표했던 그 네네네. 12월 소비 심리 지수 네네. 이게 뭐 2.2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이 74. 어쨌거나 뭐 지난 4월이 이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살짝 올라갔어요. 네네. 2.9%. 근데 네네. 전월비 0.3%포인트 올라갔고 고용지표 발표할 때 나오는 임금 상승률도 높아져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어쨌거나 시장을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미시간 대학의 이 설문조사 책임자가 설명하기로 이제 민주당원들은 네네. 예상되는 정책 변화 이제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특히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네네네. 반면에 공화당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차기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현상은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재집권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네. 그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다르네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기대 거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예. 예, 아예 뭐 트럼프 지지자는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낮출 거라 생각하는 거고 네네. 뭐 세상이 그런가 봅니다. 네. 참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야 근데 지금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살짝 이렇게 엇갈려요. 우리 정 이사님 보시기에 네. 엔비디아는 힘을 못 받는 이유가 뭐죠? 어쨌거나 뭐 전고점 근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시기에 맞는 대장을 계속 찾아 나서는 것 대장주를. 같아요. 네네. 한번 보자고요. 2020년도, 2021년도까지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테슬라가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시장의 주류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 전기차였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당연히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일화가 이제 돈 많은 누나 요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잘 아시겠지만 AI가 태동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2022년 10월 달부터 꾸준히 상승이 나왔었고, 시장의 어떤 또 카테고리가 HBM이 또 질주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는 엔비디아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더 좋은 걸 찾아 나서는 거 아니에요. 네. 가격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과연 누가 수혜가 될 것인가? 여기 이런 부분을 찾아 나서는데,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렸지만 우주의 기운이 이제 머스크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었는데, 네. 그쪽도 우주항공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본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엔비디아가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시장에서 찾아 나서다 보니까 테슬라를 이제 탑픽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2021년도 10월 달 이후에 테슬라가 좀 쉬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다시 이제 테슬라가 메꾸지 않을까, 차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제2의 엔비디아처럼 주가가 좀 더 우상향 추세를 좀 네네.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네요. 네네. 예. 아무래도 테슬라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지금 사실 가격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네네. 때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더 간다라면은 예. 만약에 그럼 지금 안 말씀하신 들고 대로,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기다렸다 사야 돼요? 저는 사요. 아 지금이라도? 저는 비트코인도 가상화폐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저는 삽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더 갈 것인가 아니면은 멈출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테슬라가 2022년도, 2023년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장세였다라면은 약간의 어떤 부담감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볼 때 전기차 업체로만 봐야 될까요? 아니죠. XAI, 예. 우주항공, 예. 드론 이런 것들 다 연결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자율주행, 이것도 자율주행과 연결되게 되면서 옵티머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테슬라는 지금 미래를 봤을 때 돈 되는 사업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트럼프와 손을 잡게 되면서 이게 꽃피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아마 그런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전고점에 되었던 저항, 부담감보다는 뚫어주겠지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더 반영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네.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기다리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단 말이죠. 아니, 저는 이정민 앵커 이런 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기다린 조정이 오나요? 기다린 조정 안 오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딱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증시 격언도 네. 끼워 맞추기 나름이에요. 코에 걸면 네.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게 그 반대되는 격언들도 되게 많아요.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뭐 갖다 맞추기 나름이라서.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시장 보고 싶으면 본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더 간다. 기다린 조정은 안 온다.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게 솔직히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가고 있는 거를 굳이 부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퍼스트 무버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조정이 나올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그 현상이 발목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끝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저도 SBS 비즈 네. 출연자로서 시청자로서 네. 진짜 오랜 인연을 맺어왔지만 네. 우리 이정민 앵커를 갖다 이렇게 면박을 줄 수 있는 패널은 제가요? 처음이네요. 아닙니다. 오해십니까? 오해요. 소장님이 해석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면박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약간 즐거우신 것 같아요, 소장님. 저는 즐겁네요. 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즐겁네요. 참 이렇게라도 즐거움을 찾아야 되니. 네. 아니 지금 저 엔비디아 얘기 나온 김에 예. 이거는 무슨 뉴스죠? 캐나다의 AI 칩 스타트업 텐스토렌트. 근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CEO가 쟁쟁한 사람이네, 짐 켈러. 네네. 이 양반 인텔에도 있었고 네네. 테슬라에서 자율 네. 주행 부문의 부사장까지 역임했는 사람이네요. 네. 근데 여기 우리 지금 삼성전자도 투자를 한다고요? 네네.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더라고요. 짐 켈러라는 사람도 상당히 짐 켈러도 상당한 반도체 대부 이런 글쎄, 네, 그런 표현도 좀 하고 예. 있더라고요. 네. 지금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 방금 말씀하신 텐스토렌토의 어떤 비슷한 기업이 우리나라 이벨리온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벨리온? 예. 거기도 AI 스타트업인데 좀 비슷한 기업으로 좀 봐지는데
이분이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대부 성격이 있으면서 상당히 권위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도체에 상당히 좀 이름 있는 분이신데 일단은 이 텐스토렌트라는 기업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 회사가 그 AI를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 부분을 계속 출시를 해왔었는데 그게 네. 뭐 TT 부다, 예. TT 메탈리움 이런 거 출시해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목 좀 해야 될 부분이 TT 구다라는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네. 엔비디아가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어떤 설계는 엔비디아 했지만은 예. 이거를 시장을 잠식할 수 있게 구현해 시켜준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요게 만들어졌다 그러거든요. 어허. 근데 이 지금은 소프트웨어 플랫폼만 만들다가 이제는 7월 달부터 엔비디아의 어떤 경쟁자가 될 수 있는 AI 신형 가속기를 이제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엔비디아에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경쟁자가 나타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엔비디아 독점을 과연 막을 것인가 아니면 독주자에 이어질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인데 그거는 솔직히 소비자가 좀 결정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동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형 가속기를 계속 출시를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 같은 점유율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앞으로 뭐 텐스토렌토가 AI 가속기를 출시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점유율을 만약에 가지고 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어떤 시장의 변화는 또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텐스토렌토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지분 가치도 가져오게 되는 것들이고 네. 그리고 이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 텐스토렌토가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파운드를 지금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텐스토렌토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엔비디아 점유율을 가져오게 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석이조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나 소대에 말씀을 드린 대로 결국 점유율은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텐스토렌토에서 나온 AI 가속기를 사줄까가 이 관건이고 거기 어떤 그 방향성을 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애플이 이제 아마존 AI 칩을 채택을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얼마만큼 또 시너지가 나는지 거기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애플과 아마존이 AI 칩 관련돼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아마 엔비디아에 어떤 의존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 텐스토렌토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어떤 AI 칩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급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사실 이제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워낙 전국이 혼란하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뭐 매력적인 걸 기대할 수가 없죠, 당연히. 뭐 계속해서 외국인 자금 이탈되고 있는데 지금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보면 그 헤지펀드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제 뉴욕 증시에서 수익을 낸 헤지펀드 지금 자금이 뭐 유럽이나 중국이나 아시아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네네네. 얘기들이 있어요. 그쪽이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상승 룸이 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투자 아이디어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불만인 게 뭐냐면 불만? 국내에도 조금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ETF라는 상품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헤지펀드들이 그러니까 헤지펀드만 놓게 본다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은 아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이게 남의 떡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상품들 쪽 그런 방향성이 나왔을 때 그게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우리나라 그 운용사들이 좀 많이 좀 출시해 주게 된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국내 주식이 좀 안 좋을 때 대안으로 그쪽으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상품이 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선생님 다 많이 아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또 ETF 같은 경우에 예. 그 AI 전략 인프라라고 신한 자산운용사에서 나오는 그 ETF가 있거든요. 예. 요게 오클라하고 뉴스케일 파워 요쪽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뉴스케일 파면 소형 SMR 쪽. 네, SMR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국내 쪽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냐면은 지금 국내 쪽 같은 경우는 SMR 관련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두산 NLBT, BHI 그리고 두산 NLBT 쪽으로 이제 그 매출처가 있는 한신계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은 지금 SMR 얘기가 나오게 되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뭐 오클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지만 거기에 동조할 만한 국내의 어떤 관련 상품이나 주식은 현재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그 정치 이런 사태들 때문에 원전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안이 될 만한데 제가 얘기가 좀 센 것 같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 어쨌든 그런 그 헤지펀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자금 이동, 예. 자금 이동에 따라서 개인들도 같이 갈 만한 어떤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쉽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쪽으로 무조건 따라가는 게 맞는 것들이죠. 왜냐하면은 결국 호재가 있고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자금이 안 가게 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어쨌든 자금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가는 방향 쪽으로 동조하실 만한 어떤 도구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그런 도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얘기 좀 셀 수도 있는데 뭐 그 개인적인 생각 좀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예상 체결 지수가 너무 흉측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요즘은 저거하고 실제 시장 흐름하고 이렇게 뭐 잘 맞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 이사님, 네. 저기 그래도 지난 금요일 날 아주 토요일에 예정돼 있던 어떤 탄핵안이라고 하는 그 불확실 재료, 극단의 불확실성 재료를 네. 앞두고도 코스피 코스닥이 저점 대비 꽤나 낙폭을 줄이면서 낙폭 아래꼬리가 줄였죠. 달렸거든요. 네. 차트상으로. 지금 이거 오늘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지켜봐야 되겠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비교를 하는 게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란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좀 예.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 근데 사실 저도 주식을 업으로 하게 되면서 비상계엄은 저도 솔직히 처음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45년 만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찾아보니까 그런 자료가 전혀 또 없더라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선반영될 때까지 뭐 기다린 거 외에는 방법이 솔직히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그 아래꼬리를 단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탄핵이 되면서 빨리 안정을 찾을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좀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 통과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과 좀 반대로 갔기 때문에 아마 시장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뭐 비상계엄 같은 경우도 비상계엄으로 해서 주가가 지수가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 어떤 악재가 나타났든지 간에 분명히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게 되면서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라는 관점에서 좀 관망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현실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상목 부총리, 뭐 네네. 김병환 금융위원장 할 것 없이 개장 전에 일종의 뭐 시장 안정 조치에 대한 강조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일종의 구두 개입이기도 한데 그죠? 네네. 환율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1,420원 위에서 출발할 것 같고 지금 뭐 10여 분 남았습니다만 야 오늘 진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참 근데 이게 네. 대한민국에서 우리 증시가 진짜 폭락이면은 그날만큼은 이렇게 포지션이 없고 현금 들고 있던 분들은 폭락 시에는 저가 매수는 하다못해 장중이든 그 다음 날이든 네네. 이렇게 수익 내고 털고 나올 기회가 있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상황은 그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나오는 게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오는 게 네네. 빠져나오는 게 네네. 왜냐하면은 최근뿐만 아니라 올해 네.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좀 종목이 빠질 때 좀 네. 대책 없이 빠진다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방산주 보시면 그렇잖아요. 하늘스페이스, 현대로템. 네. 그러니까 조금 종전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이제 방산의 어떤 기대 심리가 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조정폭이 너무나 크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나와야 되는데라고 생각은 했겠지만은 생각을 하다가 많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그 매도의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물려 계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5% 10% 이 먹을 수 있는 폭을 손해 보더라도 확인하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딱 네네. 매수 구간은 아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그냥 지금 조심해서 나쁠 거 없는 부분이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추세가 바뀌게 되잖아요. 5% 10%덜 먹더라도 추세가 바뀌게 되면 앞으로 올라갈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내가 취하더라도 전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의 경우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또 대체 없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조금 이제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괜히 들어갔네. 이게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쪽이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좀 참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1.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381포인트. 코스닥 3.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63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줄줄이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각각 호가는 53,900원, 163,8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1%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4,100원이고 현대차도 1.7% 약세가 예상되고요. 기아도 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2,000원. 고려아연이 지금 언더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 가운데 3.7%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8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셀트리온 3%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3,000원. 네이버도 2.6% 약세가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3% 넘게 떨어질 걸로 보여지네요. 지금 호가는 29만 5천 원.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되고요. HLB 1.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71,100원이고 에코프로가 1.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9,400원. 리가캠바이오가 4%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0만 500원. 엔케미 2.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5만 3,100원이고 휴젤 4% 하락 예상되죠. 클래시스도 4%,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 약세가 예상되고 각각 호가는 41,600원, 12만 7,1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7% 하락이 예상됩니다. 자, 이 가운데 국내 증시 쪽에서는 정치인 테마주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오리엔트전공 같은 경우 지금 지난주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글쎄요, 오늘도 좀 주가 변동성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구간이네요. 일단은 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키네마스터도 역시 또 관련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 호가 10% 가까이 좀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드래곤플라이도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15% 급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정치적 불확실성 계속해서 커져 있는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가 다시 한번 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진짜 오늘 이렇게 됐으면 사실 계속해서 위증시 쪽으로 일찌감치 또 자금을 이동하셨던 분들은 좀 괜찮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야, 그러네요. 진짜 네. 아까 정태원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어떻게 손절 타이밍이나 라인을 넘어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코스닥은 지난주 주말 그 급락으로 이미 네. 기술적인 지지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네. 코스피는 요거 2,380원 지켜줘야 되는데 지난 8월 5일 날 저점이 2,386이고 그 근방에서 이렇게 한 3번 정도 이렇게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지난 금요일 오늘 그것도 깨진다면은 좀 타격이 있겠는데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2,380포인트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지난 8월 달에 기억나시죠? 이란 공격 가능성 때문에 그때 상당히 큰 출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지켜야 될 자리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라도 좀 지켜주는 흔적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기대를 언덕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예. 좀 아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생물보안법이
또 이제 연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생물보안법. 네, 네, 예, 네. 예. 연기가 돼가지고 지금 유일하게 좀 그 IT가 약세를 보일 때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바이오였거든요. 바이오였는데.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코스피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어떤 업종을 봐야 될까? 라는 걱정 그리고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지난주 금요일에 그랬듯이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예. 이쪽만 좀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쪽까지도 약하게 된다라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쪽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가 또 얼마만큼 또 시장을 잡아주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 관련주들 네이버고 카카오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얼마만큼 시장을 좀 방어해 주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진짜 고려의 시총 1위 가는 거 아닙니까? 참 별 희한한 이거는 뭐 우스개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아주 뭐 자조적이기도 하고 별 소리가 다 이제 시장에 돌긴 하는데 지금 당국에서는 이 밸류 프로그램만큼은 뭐 어떤 식의 전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네네. 어느 쪽이 뭐 집권을 하든 간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폐기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그동안에 이제 밸류 관련해서 또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에 어떤 좀 힘을 실어주려는 발언은 있었습니다만 네. 요쪽은 어떠십니까? 지금 참 급하게 조정을 받네요 그동안에. 사실 네. 저도 KB금융이 왜 빠진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빠졌는지. 네. 왜냐하면은 네. 그러니까 밸류 관련된 지수가 하락을 한 것들이 네.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힘이 빠질 거다. 요거 때문이거든요. 근데 KB금융과 하나금융은 밸류 지수에 포함도 안 되는데 같이 빠져버려요.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시장에서 어쨌든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현재 뭐 소위 말하는 금융주들을 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 금융주 외국인들이 호닥 돌아섰다가 그 화요일 기점에서 빠져나간 게 아마 그런 연유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연말에 어떤 배당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분명히 금융계의 매력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요일에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 밸류업 정책과 연관돼가지고 금융주가 타격을 받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급하게 빠져나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KB금융을 필두로 해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외국인의 어떤 매도가 좀 진정성을 보인지를 먼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KB금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의 어떤 보율이 78% 정도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 수급이 저는 다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가 좀 끝나고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도 이게 소나기가 될지 장마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소나기가 되게 된다라면은 조금만 더 좀 여유를 보고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배당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저만 이제 많이 좀 활용하는 종목인데 네. 한국셀석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예. 한국셀석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DPS가 좀 상당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사실 견조하게 33만 원대 좀 버텨주고 있거든요. 한국실석이요? 네, 한국셀석입니다. 예. 코드 번호가 002960인데 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DPS가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주가에 놓여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 회사만큼 배당금이 높은 회사는 저는 단연코 없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주가가 지금 예상가 기준은 33만 원인데 작년에 DPS가 23,000원이었거든요. 어허. 올해 최소한 25,000원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28,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하면서 되게 고배당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셀서유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대차와 좀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은 주가가 33만 원인데 요게 지금 한 28,000 정도 예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DPS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배당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지금의 어떤 조금 이제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좀 대안이 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셀석유 이런 것도 한번 틈새 전략으로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투자 최종 판단은 또 다 본인들이 하셔야 되니까 네네. 이런 부분은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좀 턴 어라운드 된다라고 하면 어떤 섹터부터 좀 빠르게 움직일지 좀 그게 궁금해요. 뭐 반도체예요, 2차 전지예요, 바이오예요?
트럼프 수혜주 봐야 되지 않을까요? 트럼프 수혜주. 네, 그러면 2차 전지. 아, 2차 전지 필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저는 다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예. 엔비디아 낙수 효과를 보게 되면서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테슬라에 좀 수혜가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4680 배터리 거기다가 스페이스X 쪽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이쪽으로 보게 된다면 단연 테슬라 낙수가 기대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좀 좋아지게 된다면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낙수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보시되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에서 그쪽을 좀 먼저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전히 뭐 시장의 테마에 그러니까 그 이슈의 중심은 미국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자, 뭐 그럼 그 트럼프 얘기를 제가 개장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2월 9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국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투자자들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승 동력을 잃어버린 지 굉장히 오래된 상황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경계성 매물들 출회는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 증시는 경기도 견조하고 또 주요 지수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죠.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4% 떨어집니다. 2,392포인트, 코스닥 1.8% 떨어지네요. 64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내림세입니다. 지금 현재 53,400원이고 SK하이닉스 1% 하락이네요. 165,200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2% 약세입니다. 382,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9% 하락으로 942,000원이고 현대차도 1.2% 떨어집니다. 20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도 1% 약세입니다. 93,700원, 고려아연 지금 3% 강세입니다. 187,8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2% 하락으로 175,8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 떨어집니다. 44,450원이고 KB금융이 지금 1.7% 하락으로 8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3% 넘게 떨어지네요. 295,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1.8% 하락 127,000원이고 HLB가 0.5% 내림세로 72,000원. 에코프로 1.8% 떨어집니다. 69,3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가 2.7% 하락으로 101,800원. 그리고 엔케임이 4% 넘게 떨어집니다. 15만 원 선을 하회합니다. 149,900원. 휴젤 2% 하락 258,500원, 클래시스도 2.7% 약세로 42,5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 떨어집니다. 128,700원이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6% 하락으로 6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낙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지금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워낙 많고 오늘 보시게 되면 이제 글쎄요 지금 전반적으로 주도주도 없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테마주는 오늘도 좀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미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사흘 연속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20% 급등을 하면서 지금 정적 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DTC 아로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이후 오늘 6% 강세고 드래곤 플라이도 지금 6% 올라갑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정치인 테마주를 알려드린 거는 이게 투자 관점에서 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시장에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정치인 테마주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현대모비스는 그래도 괜찮네요. 1% 상승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상승했고 오늘 2거래 연속 상승세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외국계 창구에서도 매수 주문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 지금 정치인 테마주 내에서 또 안철수 테마주도 움직이네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237억 원, 기관 803억 원 매수 우위고 개인 투자자는 1,03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각각 206억 원, 106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30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볼게요. 지금 9시 5분 향해 가는데요. 달러 환율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6원 80전 상승한 1,42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시장 지금 감히 그 누구도 바닥을 예측할 수가 없는 구간이네요. 사실 이미 손절 구간 놓쳐버린 지도 오래됐고. 예. 예. 그래요. 지금 환율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NDF 시장에서도 당국이 역할을 했다는 게 오늘 개장가에서 드러나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29원 넘어가니까 당국 개입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또 급락세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당국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이고 저는 국채 선물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개장 전에 여기도 일종의 증시처럼 동시효과처럼 개장 전에 이렇게 흐름이 있었는데 그때 10년물 국채 선물이 2.43 제가 아까 봤던 마이너스 2.4 이거 투빅이 빠진다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채권 시장이 무너진다는 얘기였는데 아니거든요. 지금 네네네. 개장하고 나서 지금 국채 선물 약간 강보합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조금 급하게 또 밀리기도 하는데 그리고 일단 2380 지지되고 있는 거 요것도 코스피는 그나마 이렇게 그거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그렇게 미친 듯이 파는 건 아니네요. 오히려 코스닥에서 현선물 개장 초긴 합니다만 네. 선물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선물 매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한 280억대 순매수. 너무 지금 여기서 막 여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패닉셀을 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근데 전반적으로 거래량, 거래 대금 자체가 감소한 상황이고. 아마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물렸다고 해서 지금 손절을 하기도 이미 놓쳤고. 예. 그렇다고 저가 매수를 기대하던 세력들도 여기서 선뜻 손은 안 나갈 거고 네. 그런 상황인데 무슨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공포스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예. 니케이는 오늘도 오르고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매매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을 좀 거고. 그럴 수가 예, 있겠죠. 예. 코스닥은 개장 초에 아무래도 그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신용 잔고가 많이 그동안 줄긴 줄었던데 아직도 정리해야 될 물량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개인들이 오히려 현재로서는 순매도를 보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버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이 3% 빠지는 거 보니까 코스닥 3%는 아프네요, 진짜. 네네. 네. 이게 매도를 보니까 예.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예. 안 사니까 지수가 그냥 이렇게 안 떨궈진다. 사니까. 맞아요. 네, 떨궈진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이정민 앵커 브리핑을 봤는데 좀 많이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많이 네? 실망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말을 좀 못 이어가시는데. 제가요? 네. 원래 기대도 안 했어요. 예, 그냥 근데 이제 다만 네.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좀 좋지 않다라는 게 네네. 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아,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자고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많은 중요한 지표들이 있고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전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거든요. 예.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설명드려 보면 코스닥이 오늘 하락 종목수가 1,519, 상승 종목수가 115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다도 하락 종목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 매도 종목이 많다라는 것들은 파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들이고 파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들은 결국 이제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종목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단 시장이 안 좋더라도 종목별 등락률을 봤을 때 하락 종목수 그리고 상승 종목수가 좀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네. 조금 이제 상승 종목수가 일정 부분 나타나게 되면은 네. 그때는 그래도 대안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 종목수 1,400 종목, 1,200 종목, 오늘 같은 네. 1,500 종목. 이런 날은 들어가서 수익 난다라고 하는 게 욕심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극단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보이는 현상이 해소가 될 때까지만 기다리자는 거죠.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 등락 현황을 봤을 때 극단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보이는 현상이 좀 해소가 돼 나가는 국면이 보이게 된다라면은
그나마 이제 시장에 접근할 만한 틈새 전략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현금 있으신분들 같은 경우는 당일 종목별 등락현황을 좀 보시면서 이 종목별 등락현황을 봤을 때 극단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오히려 보이는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1,500 종목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하락 종목 수가 1,000 종목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뭐 그런 현상이 나올 때까지만 일단 기다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상승 전환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 일단은 지금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외국인 수급이 좀 진정세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삼성전자는 네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뭐 지금 뭐 많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학자들 말씀드리기 시간이 좀 제한적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정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시장 볼 때 종목 등락 현황을 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수급만 좀 진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5만 원은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만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갑자기 V자 반등 이런 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와서 어쨌든 추가 하락이 제한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마지막까지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뭐 상황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H뱅 관련돼서도 계속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기대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저는 뭐 하이닉스가 단연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 시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뭐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 뭐 1등은 어쨌든 하이닉스로 가버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할래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저는 최소한 내년까지도 저는 하이닉스가 낫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낙폭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는 게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사고 섹터가 있어요. 의약품하고 음. 운수장비, 전기전자. 그러니까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일 거고 운수장비 쪽은 이제 현대모비스 쪽.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연기금도 나름대로 지금 거래소 쪽에서 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초반에 사주는 연기금도 역할을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네네네. 드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혹시 저기 네. 정 이사님 네. 이쪽 특정 그룹이긴 합니다만 요즘 하도 이제 말이 많으니까 이 롯데그룹주에 투자한 투자분들에게 드릴 어떤 무슨 그게 있을까요? 내용이? 롯데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루머로 끝이 나길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롯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롯데 그룹주가 종목이 좀 먼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롯데 그룹주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시장 상황을 떠나서 예. 뭐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뭐 롯데칠성, 롯데제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롯데 뭐 최근에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댈 만한 언덕이 없는 게 그건 사실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롯데그룹주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롯데케미칼이거든요. 근데 롯데케미칼이 아시겠지만 3년 연속 지금 적자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기댈 언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롯데그룹주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뭐 롯데가 좀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이 아시겠지만 롯데건설 쪽으로 투입한 자금이 한 9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롯데건설이 우발 채무가 한 6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내년 1분기까지 상환이 돼야 될 우발적 채무가 3조 6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호텔 롯데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내에 상환이 돼야 될 단기 차입금이 2조 3천억이거든요. 합쳐서 지금 5조 9천억, 그러니까 6조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은 물론 뭐 롯데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금이 15조 정도라서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또 어떻게 해석하냐 또 틀려지는 거거든요. 부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이제 투자 자금에게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부채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롯데그룹주의 어떤 상황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롯데케미칼이 됐든 롯데쇼핑이 됐든 이런 그룹주들이 업황이 좋게 되면서
이제 주가 상승한다든지 이런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우발적 채무가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롯데그룹주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만한 자회사들이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우발적 채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롯데그룹주 같은 경우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롯데타워 같은 경우도 이제 담보로 제공한다. 그리고 롯데타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서 1조 6천억 정도 이제 누성을 확보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롯데그룹주에 대한 걱정을 끼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 우발적 채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상한 계획을 가져가게 되고 이런 것들 가져가게 되면서 시장을 진화시키느냐. 이건 결국 롯데그룹주의 어떤 의지에 달렸다. 뭐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지금 바닥이 어딘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장 초반부터 시장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미 2,400선 마저 반납한 상황입니다. 1.42% 약세로 2,39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낙폭이 더 큽니다. 현재 2.6% 급락하면서 644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외국인이 366억 원의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오늘도 기관은 사고 있는데요. 1,95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긴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오늘 개인이 2,246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외국인이 418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284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홀로 716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함께 보시죠. 오늘 상승 업종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나마 도로와 철도 운송, 비철금속, 가정용 기기와 용품 쪽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주항공과 국방, 생물공학, 조선업이 크게 내려갑니다. 그나마 시장 대비 강한 테마 좀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대왕고래 관련해서 일부 피팅과 밸브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구조에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이 오늘 새벽에 부산 외항에 입항한 영향인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한국선제가 7.5% 강세로 3,470원이고요. 성광밴드가 보합, 지금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화성밸브가 0.39% 내려가고 있고 태광도 2%대 약세, KSP가 4.7%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3,72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쪽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비상계엄, 계엄 해제, 탄핵안 표결 속에 국민들의 뉴스 이용 시간이 지금 급증하면서 미디어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MBC가 상한가고요. YTN이 25.8% 급등세 보여줍니다. KNN 7.9% 올라가고요. TBC가 6.5%, 디지털조선이 6.2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산주는 낙폭이 큽니다. 방산주 그동안의 수출 증가 덕분에 주가가 오름세를 보여왔는데 탄핵 정국 속에서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장에서 일제히 내리고 있습니다. RF 시스템즈가 7.36% 하락하면서 3,96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노코가 4.5% 약세로 12,810원, 휴니드도 6.47% 내려갑니다. 6,9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한일단조가 6.76% 하락세, HDI중공업도 5.87%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거래일에 이어서 원전 쪽 역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쪽에서는 휴림 로봇이 6% 가까이 내려가고요.
S&W가 5.2% 약세로 현재 거래가 2,540원으로 집계됩니다. 우진도 5.6%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050원이고요. 비츠로테크가 6%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 6,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기술도 5%대 약세로 현재 거래가 1,687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예상대로 좋지 않은 분위기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도 사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시장 흐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TSLR, 그리고 테슬라가 2위에 올랐습니다. 서학개미의 뉴욕 증시 거래 금액이 11월 한 달에만 약 63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테슬라에만 총 77억 달러 어치를 매매했는데요. 테슬라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죠. 또 좋은 소식도 이어졌는데요.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한다고 발표했고, 또 사이버캡 담당 엔지니어가 사이버캡의 주요 사양을 소개하면서 기대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올해 전기차 인도량이 작년보다 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로 지금보다 훨씬 낮은 250달러를 제시했는데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4위는 양자 컴퓨터계의 대장주 아이온 Q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360% 넘게 폭등했는데요. 미국이 내년 1월부터 중국의 반도체와 AI 등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면서 이 섹터의 주목도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사의 최첨단 하드웨어와 엔비디아의 쿠다큐 플랫폼을 활용해서 앱 개발에도 성공했으며 또 36 알고리즘 큐비트 시스템도 스위스 바젤에 성공적으로 구축했는데요. 낙관적인 전망의 투자은행들도 잇따라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최근 EU 반독점 당국이 엔비디아의 판매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불공정 판매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번들링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한편 아마존 웹 서비스의 AI 서비스 전반에 림 마이크로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라는 호재도 나왔죠.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월가에서 주목하는 뉴욕 증시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당선 이후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테슬라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최근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방문한 이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테슬라가 전기차 사업과 로보택시 서비스, 또 장기적으로는 옵티머스 투자를 통해 2025년 이후에도 유리한 입지를 갖출 것이란 당사의 견해가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내년에 출시될 보급형 전기차가 테슬라의 총 유효 시장을 확대하고 기존 모델 대비 생산 비용이 더 적게 들면서 효율성도 높아질 거란 판단인데요. 또 최근 발표한 자율주행 FSD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통해 이익률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350달러에서 400달러로 크게 높였습니다. 다음은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최근 호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23% 넘게 급등했는데요. 이에 JP모건의 한란서 애널리스트는 마벨의 2025년 실적 성장세를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025년에 AI 기술을 필두로 우호적인 반도체 사이클이 나타날 것인데 마벨이 이를 통해 수년 동안 EPS 컨센서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단기 성장 모멘텀이 유지될 거란 전망인데요.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90달러에서 13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죠. 이처럼 마벨과 세일즈포스의 실적이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모습인데요. 바클레이스는 세일즈포스가 자사의 AI 챗봇인 에이전트 포스를 바탕으로 이번에 제시된 것 이상의 성장세가 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멀티클라우드 도입이 가속되고 있는 점과 또 고객들의 조기 구독 갱신, 견고한 수주액 등이 모두 성장 펀더멘털을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415달러에서 4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혼란한 전국 상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치적 불안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죠. 네, 혼란한 상황 속에 환율 흐름과 경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자문교수 장재철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또 시장이 진짜 시시각각마다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낙폭을 좀 줄이나 싶던 또 지수들이 또 이렇게 낙폭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요. 환율은 현재로서는 일단 1,430원은 당국이 방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1,430원 턱 밑까지 왔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외환시장 상황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센티멘트라고 그럴까요? 예. 굉장히 안 좋죠. 예. 그리고 특히 탄핵 아니면 또 계엄 이후에 그 해외 IB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외환 시장이고요. 네. 그게 달러 원 환율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엄 사태 이전에 달러 원 환율이 이미 1,400원을 넘었었죠. 그랬죠. 1,402원, 예. 2원 정도 하다가 네.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1,410원 중반에 이제 걸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국회에서의 탄핵안 부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커지면서 네. 주말에 이제 1,420원대를 넘어왔고요. 이번 주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주요 IB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시아금리 그 외환 전략 공동 책임자가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 혼란이 계속해서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 환율이 더 급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달러 원 환율의 그 레벨이 우리 이런 사태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뉴 노멀이다 이런 네, 얘기가 네. 있으면서 달러 원 환율의 레벨이 1,400원대 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우리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좀 부진하면서 예. 무역 수지가 줄을 것이다. 그리고 성장세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좀 부진할 것이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불려지는 개인 투자자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또 해외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렸었고요. 네. 이러한 요인들이 달러 원 환율을 높였었는데 사실 이러한 환율은 가격이고 가격은 또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미래에 대한 기대 중에서 트럼프 2.0에서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불확실성. 그리고 한국의 그 내수 부진이 지속될 거라는 우려 그리고 내년도와 후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으로 전망을 했잖아요. 예. 한국은행이.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그런 환경에 더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진다고 하면 달러 원 환율의 레벨 수준이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무리인 전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태 이전에 달러 원 환율이 1,400원에 있다가 지금 1,420원대 후반으로 올라왔잖아요. 예. 이게 이제 앞으로의 그런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한 건 아니더라도 요 정도 레벨을 우리가 이번 정치 리스크에 따른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부터 생각은 1,400원 이상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확실성이 더해지면 달러 원 환율이 1,45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도 그렇게 무리한 전망 아니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관세 트럼프 2.0의 대중국 관세가 어느 정도 부과될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IB들이 전망하는 거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가 현실화되면 예. 위안화 환율이 약세가 될 거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7.27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달러당 예. 이게 7.7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약 한 6% 정도의 절하입니다. 달러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 원화도 그동안의 위안화와 원화의 동조성을 감안을 하면 반만 따라간더라도 3%잖아요. 예. 3% 약세가 된다고 하면
1,450원을 훨씬 넘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변동성이 불가피한 그런 장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아서는 1,450원 정도에서 멈출 수 있는 환율이라면 정말 다행이겠는데요. 오히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속도라면 뭐 하루 이틀 만에도 갈 수 있는 게 1,450원인데. 네. 문제는 이제 올라갔다가 네. 얼마나 빨리 내려올 수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예. 우리 뭐 S&P도 그렇고 여러 이제 전방기관이나 아니면 IB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중요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예. 심화되느냐. 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시장의 영향 또 환율에 대한 영향은 이 불확실성의 기간이랑 상당히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뭐 투자자분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불확실성의 시기가 이제 기간이 최소한 짧아졌으면 싶은 거는 마음일 텐데, 맞습니다. 예, 그 바람처럼 저쪽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돌아갈는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지금 여기 우리 금융시장이 어쨌거나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금융당국이 또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금융지주 수장들을 소집하는 방안을 뭐 고려하고 있다 했는데 아직 모이지는 않으신 거죠? 아마 오늘 모이신다고요? 지금 제 생각에 이 정도 같으면 아마 시중은행 딜러들은 투기적인 어떤 달러 롱플레이는 뭐 안 할 것 같은데 일종의 당국에서 좀 자제하라는 어떤 그것도 있을 것이고 또 딜러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암만 돈이 좋지만 여기서 무슨 뭐 1,500원, 2,000원 간다고 배팅하는 것도 그거 할 텐데 지금 모이면 어떤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박사님?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일 먼저 걱정하겠죠. 네. 일단은 그러니까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질 거로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자금 수요가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예. 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제 위험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외화 자산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원화로 모든 자산에 환산하면은, 대해서도 네? 모든 자산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위험 가중치를 두거든요. 예. 뭐 아무리 위험 가중치. 그렇죠. 왜냐하면 네,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외화 자산의 위험 가중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산 건전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BIS, 그 국제결제은행이 얘기해주는 그 자산 건전성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위험 자산이 커지게 되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 위험 자산이 점점 커지니까 부모가 위험 자산인데 그런 경우에 소위 말해서 자산 건전성이 나빠진다고 하면 또 금융기관은 대출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제에서 취약 부분인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의 위험성이 높으니까 그쪽을 먼저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 보도에 보니까 제가 분석은 안 했지만은 달러 원 환율이 10원 올라가면 이러한 자산 건전성 지표들이 0.02%포인트 내려온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100원이 올라간다. 그러면 0.2%포인트가 내려오겠죠. 네네. 근데 사실 지금 자산 건전성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은행들의 평균이 13.3%예요. 예. 그래서 100원 올라가봤자 0.2%포인트 내려오니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유는 있습니다. 뭐 크게 우려할 그건 아니네요. 예, 그래서 현 수준에서 환율 변동성이 아주 크게 변하지 않는 한 큰 우려는 없지만 우리 정책 당국이나 금융 당국은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모인다는 점이 되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모인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12월 3일 이후부터도 우리 그 경제 장관들이 계속 뭐 증환펀드라든지 네. 또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한국은행에 예. 이러한 조치들을 내놓는 것 자체도 시장 안정에는 충분히 기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단론 환율이 이제 급등하면서 산업계에서도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또 수입하는 게 많잖아요. 이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우리나라 지금 전반적으로 좀 외국에서 봤을 때는 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담보율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면 건설업계가 좀 어려워지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나 아니면 건설업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연속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네.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다행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환율 변동성이 시작이 되면 결국은 수입 가격에 영향을 받을 그렇죠. 거고요. 네, 수입 그렇죠.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니까는 물론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네. 여태까지 또 우리 부동산 시장이나 건설 시장에서 센티멘트 나쁘게 해줬던 게 공사비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원자재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 계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 환율 변동성에 의해서 직접적인 타격은 없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고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면 이건 분명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해야 되니까 이런 점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 참 옛날에는 이 환율 오르면은 수출 기업들이 환차익이 난다 이런 소리를 뭐 책에서도 배우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된 지가 꽤 오래된 게 직접 그거 사업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완전 환율 좀 올랐다 싶으면은 저쪽에서부터 얘기한답니다. 너 저 환율 올라서 얼마 이득 생기잖아. 아, 깎아줘. 이렇게 나와서 남는 게 없대요. 네네. 반면에 올라가면 이거 뭐 수입품 가격 다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고 공사비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고 환율 올라서 좋을 만한 분들이 미국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달러 베이스로 코인 투자하신 분들 뭐 이 정도네요. 그렇죠. 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수가 지금 안 좋아질 수 있다 하는 말씀 또 아까 은행 입장에서는 BIS 비율도 말씀하셨지만 여유는 있지만 아무래도 대출에 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 이 내수 수출할 것 없이 이거 실물 경제 타격이 상당해 보입니다. 지금 불가피할 거로 예상이 불가피하다. 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미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쭉 우리 경제 자료들을 보면 소비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심리. 네.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증시와 상당히 연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안 좋거나 주가가 빠지게 되면 심리가 악화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난번 2016년의 그 경우를 보더라도 경제 심리, 소비 심리가 되게 안 좋았어요. 예. 네. 12월 달에 이제 탄핵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헌재에서 인용이 될 때까지 소비 심리는 계속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가 빠지니까 소매 판매도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뭐 지금 우리가 연말이잖아요. 특히 예. 연말에 예. 연말 특수를 많이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지금 뭐 취소가 된다든지 불확실해지면 그만큼 소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소비 심리뿐만 아니라 2016년도의 경우에 보면 기업 경기 지수에서 전망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도 계속 빠집니다. 전망 지수도. 언제 이게 회복이 되냐면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그 다음에 소비 심리도 기업 심리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그런 면에서 빨리 종결이 되는 것이 경제 면에서나 시장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러면 이제 뭐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연말 내수 소비로 뭔가 실적 증가를 좀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갑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그러면은 내수 자체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매출 타격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뭐 소매나 유통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소요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만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또 계엄이라는 사태까지 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국 여행 자제라든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러한 부분들은 뭐 유통뿐만 아니라 면세점이라든지 항공, 운수 이런 부분까지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차피 환율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이 글로벌 달러는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 주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한데. 달러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 볼 때는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많이 봐야 되니까요. 예, 이코노미 그렇죠. 입장에서 예. 보면 미국 경기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미국 경기.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 예외주의, 미국만 좋다는 이 상황은 내년에도 유효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2.0의 가장 큰 그 경제 정책의 특징은 뭐냐면 감세와 규제 완화입니다. 예. 이거 자체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일부에서는 관세가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고도 남을 정도로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올해 너무 고성장을 하니까 2.8%니까 내년도 한 2.2% 정도 성장 예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성장률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그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얘기는 펀더멘탈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지수가 지금 뭐 106, 107에서 지금 105까지 내려왔지만 이것이 급격히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달러의 강세, 상대적 강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또 펀더멘털에서 중요한 것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얼마만큼 내릴 것이냐. 네. 뭐 몇 달 전만 해더라도 내년에 4번 내릴 거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은 뭐 2번 내리면 충분히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에. 예. 네. 반면에 유럽이나 다른 경제들은 미국보다 성장세가 약하니까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또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달러 강세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아직도 지금 이번 주에 있을 그 22에서 또 50bp 비컷 할 수 있겠다 하는 네. 예상도 있고. 네네. 지금 뭐 1유로당 1.0556, 뭐 0560 정도의 1.0560 달러 정도인데 이게 1대 1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네. 아까 위안은 약세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보셨고. 네네. 달러 강세가 쉽게 달러 강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는 뷰는 주셨는데 N은요? 이게 지금 완전히 격차. 미국은 이제 어쨌거나 빠르든 내리든 내릴 거고 금리. 네네. 일본은 어쨌거나 올리고. 일찍 하든 뭐 하든 올릴 거고. 그렇죠. N은요? N은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본 펀더멘털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펀더멘털이. 그렇죠. 소비가 좋아지고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고 네. 있어요. 또 설비 투자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탈피했고 그 결과는 정책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미국과 일본 간의 정책금리 차이가 줄어든다고 하면 시장금리 차이가 줄어든다고 하면 엔화는 강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엔화는 강세가 될 예, 수밖에 없다. 엔화는 지금보다 좀 강세가 될 가능성이 크고 유로화는 약세가 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유로 달러 환율을 쭉 본다고 하더라도 이 페리티가 잘 깨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유로화 경제가 아무리 나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1대1의 관계가 깨질 정도로 유로화가 약해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 강해지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149.70엔인데 얘가 145엔까지 가고 네. 우리가 어떻게 틀어막아서 1,450원에서 멈춰준다면은 엔원이 또 10대 1이 되네요. 또 100엔당 1,000원이 또 돼버립니다. 지금 또 950원까지 왔는데. 네. 그
어제 오후에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브리핑을 했는데 뭐 지금 워낙 이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내년 예산안 좀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이제 당부를 한 상황인데 이거 가능할까요? 어젯밤 뉴스에 예, 보니까 야당이 또 7천억 원을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는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적 이슈는 정치적 이슈고 정치는 국민과 경제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야죠. 생각을 네. 하는데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의 경비를 줄인다는 건 이해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감액을 우리 경기 활성화나 필요한 부분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 결정을 한 것이 저는 상당히 지금 좀 개인적으로는 네.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9% 한국은행이 보는 겁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더 낮게 보지만은 그리고 내후년도 경제 성장률이 1.8%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회에서 그런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지금 현재 경제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들이 좀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예산안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해서 내년도 경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어제 뭐 박사님의 바람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바라는 그건데. 예, 그러니까 보통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국민이 어떤 국민을 어떤 얘기하는지 국민을 얘기하는 모르겠어요. 건지,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워낙 박사님도 하실 말씀은 많으신 것 같은데 때가 때인 만큼 완곡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 지금 박사님 보시기에 미국이 어떻게 해주는 게 우리한테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처음 3일 날 모든 기자회견 뭐 이런 걸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앞으로 다가올 트럼프 2.0의 파도를 누가 앞장서서 막아갈 것인가였거든요. 지금 우리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에 있어서의 주체라든지 아니면 전략이 지금 우리가 과연 있는지 지난번에 나와서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탄탄한 전략을 가지고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준비할 틈도 없었던 것 같고 잘 되어 있다는 느낌도 사실 받지는 못하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예.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시간을 주는 게 더 뭐 제일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쪽이랑 얘기를 해서 우리가 좀 안정이 될 때까지 네. 내년 뭐 2월, 3월이라도 그때까지 좀 우리한테 시간을 주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잘 대응할 수 있어서 더 좋은 협상 결과가 서로한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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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코스피는 2,390포인트, 코스닥 3% 내림세. 지금 종목별로 봤을 때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네. 쉽지 않네요. 조금 전에 봤던 게 오늘 일중 저점, 이번 주 주중 저점이기를 진짜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그렇게 바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